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춥습니다. 꽃샘추위. 아이고, 매년 그냥 지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날이 또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떨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하루 사이 겨울이 됐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인데요. 최근 워낙 날이 따뜻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완연한 봄이 찾아올 때까지 기상정보 잘 확인하면서 건강하게 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비가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많은 곳에는 한파주의보가, 강원 남부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경우 3월 중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건 2020년 이후 3년 만인데요.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1.8도로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5.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8도, 대전은 영하 2.3도, 대구는 0.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이나 낮은데요. 서울은 7도, 광주는 11도, 부산은 12도로 온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내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비대면 진료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에 약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온 비대면 진료가 이 만성질환자들 치료에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던 2020년 고혈압 또 당뇨병 환자 중에서 전화 처방과 상담 등 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군과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 환자군 사이에 처방 지속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처방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방 날짜 비율이죠. 처방 일수율과 적정한 처방이 지속이 됐는지에 대한 이 적정 처방 지속군 비율로 평가를 하는데 처방 일수율이 높을수록 약을 잘 복용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적정 처방 지속군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 위험과 이 진료 비용을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이 비대면 진료 허용한 이후에 고혈압 환자의 처방 일수율과 적정 처방 지속군이 각각 3% 이상 늘어났고요. 당뇨병 환자도 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 지속성 등 이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한시적인 이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법 개선 등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상설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대면 진료에 도움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몇 달 후면 이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요, 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동안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지금 5월 전후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 2달 뒤부터는 이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처럼 키우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나 화상 통화만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진료가 어렵기 때문에 오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또 비대면 진료가 이렇게 보편화된다고 하면 동네 의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병원에서 오라고 그럽니다. 그 와서 얼굴을 봐야 약을 해주겠대요. 못 가요, 근데. 그 허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네. 합니까? 저도 경험을 했던 거거든요. 또 꼭 오라 그래요. 그 모시고 가면 몇 마디 물어보고 잘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냥 가요. 그대로 그냥 가요. 예,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해가지고 그걸 왜 오라 가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예, 이런 거 진짜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좀 그 시급하게 개편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시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전연차 공무원 줄퇴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재직 5년 미만의 전연차 공무원들 중에서 퇴직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퇴직자 수 5천여 명이었는데요. 2021년 10,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퇴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큰 성과를 낸 경우에는 이 특별성과 가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구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3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고 이렇게 된 후에도 이탈자가 많다고 하니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특히 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설문조사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경직된 어떤 공직사회 내부의 문화와 또 낮은 보수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김승호 처장에 따르면요. MZ세대죠.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이 MZ세대들이 국가 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공직이 미래에도 멋진 직업으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결국에는 MZ세대가 매력을 느끼고 공감하는 공직 사회 내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예를 들면 수평, 자율, 공정, 또 일과 삶의 조화 이런 문화들을 이 공직 문화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발맞춘 기성세대 교육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 김 차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떠나는 MZ세대를 그러면 MZ세대 공무원을 잡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 사기업의 그 동기부여 요소들을 지금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국은 이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 보장과 또 적극적으로 행정한 사람들에 따른 이 즉시 보상 방안 이런 것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전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요, 기관 내부와 외부 공무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 직군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 자격을 국과장급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 자격을 보다 넓게 확대를 해서 4급에서 5급 중간관리자 직급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승진 기회를 부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성과를 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의 성과급 지급처럼 가상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네, 직업에 대한 그 매력, 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부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네. 게 좀 있어야 되고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MZ세대들, MZ 공무원들이 그런 걸 봐야 거기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저게 뭐가 있을까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노키즈존 응급실입니다. 지금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아과 인력 부족 현상 너무 심각한데요. 이달 1일에 은평구의 유일한 소아 응급실이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민들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 주민은 지역 주민 카페에 먼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코앞에서 일어난다라고 우려 섞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요. 야간 진료 중단을 하게 된 원인이 결국 의사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공이 수급이 안 돼서 소아응급실 야간 진료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다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원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네. 이 의사들 2년 인턴 과정이 끝나고 나면요. 전공을 정해서 레지던트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올해 소아과 레지던트 지원한 의사 수가요. 5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국 66개 병원에서 200명 넘는 소아과 의사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불과 25%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 상황인데요. 2019년만 해도 이 지원율 80%를 넘겼다고 하는데 급감한 겁니다. 소아 진료 특성상 위험 부담이 높은 반면에 진료비는 또 낮고 특히 저출산으로 미래가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의사를 서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 의료계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인력 부족을 예감을 하고 소아응급 의료 체계 붕괴에 대비를 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해 줄 것을 요구를 해왔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할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다가 결국 수도권 의료 체계가 붕괴가 가시화되니까 지난달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 대책의 초점이 당장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맞춘 것이 아니라 시설 늘리기에 맞춰져 있어서 이거는 소방관 없는 소방서만 늘리는 그런 대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료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매년 응급실 소아진료 현황을 조사해서 지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면서 소아진료 인력 확보에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방송 인력이 부족하면 저희 방송사에서는 사람을 뽑잖아요. 인력을 뽑잖아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에부터 나왔는데 의료 인력을 왜 안 뽑죠? 근데 뽑으려고 그러면 또 의료계가 반발한다고 그래요. 네. 반발해도 환자들이 이렇게 많고 의사가 없으면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못 뽑는지 그것도 저는 또 의문이고 의문이 참 많네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준 기자, 3월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큰 행사가 또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봄에 가보셔야 할 초대형 자동차 행사 소식 제가 가져왔습니다. 유후. 바로 2년 만에 열리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인데요. 이곳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력을 또 엿볼 수 있고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신차와 콘셉트카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뜨거운 봄볕을 피해서 실내에서 이제 시원하고 편안하게 차를 구경할 수 있겠네요. 이름이 좀 낯설다 했는데 이거 행사 이름이 원래 서울 모터쇼였다면서요? 아니요, 모로쇼. 서울 모로쇼. 그렇습니다. 이 행사의 이 전시는요, 지난 1995년에 개최된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박람회 서울 모터쇼입니다. 네. 2년마다 한 번씩 홀수회마다 열리는 그 쇼였는데요. 네. 2021년 10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으로 펼쳤던 전시에서요. 이제는 이 전동화,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장하게 된 겁니다. 올해 이 대회 명칭을 서울 모빌리티 쇼로 바꿔서 두 번째로 맞는 모터쇼라고 합니다. 그 세계 3대 모터쇼 중에 하나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이것도 70년 만에 IAA 모빌리티 쇼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모터쇼가 지금 다 이런 추세인가 봐요. 네, 전 처음에 이름을 듣고 이게 뭐지 했는데 서울 모터쇼 딱 들으니까 아 이거구나 또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매년 쟁쟁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쇼에 참가하곤 했는데 올해는 어떤 기업들이 참가했을까요? 자, 올해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그 기업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가 됐어요. 국내 기업으로는 뭐 H사와 K사 등이 있고 그리고 독일의 브랜드 M사, B사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로 유명한 T사가 최초로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기차 네. 업체인 T사까지 이제 참가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네. 볼거리가 더 많아질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 모터쇼의 별미는 새로 나오는 차죠. 그렇죠. 예, 그거 보는 맛이 있는 건데 어떤 차가 나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번 모터쇼에서는 세계 첫 데뷔 무대를 갖는 차들이 줄지어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차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A사에서 나온 픽업 트럭입니다. 이 A사는요, 2020년 한국계 미국인 창립자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이 전기차 스타트업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최초로 4인용 픽업 트럭 W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 멋져. 이 W 모델은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전기 픽업 트럭으로 이 싱글 모터 후륜 구동과 이 듀얼 모터 사륜 구동 두 가지 엔진을 탑재했는데 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승 행사도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저런 이색 차들 보는 맛이 있는 거죠. 모터쇼 가면 저걸 한번 타보기도 하고 보고
타고 즐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독일 브랜드 차량 중에서도 최초로 공개되는 신차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 동일 브랜드 차량이 큰 강세를 내는 만큼 기업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모터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독일의 B사는 매회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신차를 최초 공개하곤 했었어요. 가령 지난 2019년에는 3세대 신형 G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고요. 2021년에는 콘셉트카인 M 모델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에는 어떤 모델을 최초로 공개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에 출시된 X 모델이나 전동화 SUV인 I 모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입차들이 아주 화려한 라인업으로 중무장했네요. 여기에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우리 국산 차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H사 부스에서는요, 이 K 모델 전기차 실차 버전이 첫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차 익숙하신 분들 좀 있으실 텐데요. 지난 1월 이 DDP에서 K 모델 출시했을 때 저희 코너에서 일명 일자 눈썹이라고 불리는 기억나요. 수평형 램프 네. 신차를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버전을 먼저 소개하면서 제가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3월에 공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기차 버전이 올해 이 쇼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겁니다. 일자 눈썹의 신차 기억납니다. 음매 기준과 전기차 버전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최초로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요즘에는 전기차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이번 신차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에 특화된 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캠핑족들이 좀 좋아하시는 건데요. 차에 220V 전원을 직접 넣는 실내외 V2L 기능이 탑재돼가지고 전기를 활용한 이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운전할 때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앞차와의 간격을 줄이는 이 풋브레이크나 패들 시프트를 활용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스마트 회생 기능 시스템이 장착됐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들어가면서 브레이크 사용률의 80% 이상을 감소시켜주고 운전자의 피로도 줄여주고 그렇죠. 연비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주행 가는 거리도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는데요. 한 번 충전했을 때 410km 이상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는 국내 산업부 인증 기준으로 동급 SUV 최고 수준에 달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놀랍네요. 1회 충전만으로 41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니까. 이게 별도의 충전 없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네. 거리잖아요. 네. 이 외에도 또 자동차 마니아들을 충족시킬 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차량에도 자동차 매니아들의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2022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된 K사의 콘셉트카 이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은 K사의 SUV 전기차 중에 소형과 준중형에 이어서 대형까지 패밀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H사의 대형 SUV P 모델이 출시된 후에 국내 대형 SUV 시장에 큰 변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 모델이 나온 이후에 대형 전기 SUV 시장이 또 한 번 들썩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저 차는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네, 디자인이 웅장하고 굉장히 멋있는데 이렇게 혁신적인 전기차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빠르게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실감이 좀 듭니다. 등치가 커요. 네. 3열 7인승이면 근데 1회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약 500km 안팎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K사는 28일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서 이 모델을 공개한 후에 30일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에서 실물로 볼 수 있도록 여러 대 차량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행사에서 실물로 공개된 이 모델이 콘셉트카와 얼마나 흡사하게 나올지 또 얼마나 멋진 디자인으로 선보일지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중산층의 상징처럼 불렸던 차가 있죠. 근데 이 모델이 또 싹 바뀝니까, 새롭게? 네, 그렇습니다. 이 H사 부스에서의 주요 이벤트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S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실차 언베일 행사도 준비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H사의 S 모델 같은 경우는
이 1985년 생산을 개시한 뒤에 38년 역사의 최장수 승용차 모델로 이 90년대에는 중산층의 상징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8세대 부분 변경 모델은 5년 만에 이 소비자들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이 차량은 이 S 모델의 글로벌 런칭 시점인 3월 30일에 맞춰서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최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하면 뭐 부품이나 성능은 그대로 두고 네. 차체 이런 뭐 디자인 부분만 좀 새롭게 변경한 그런 모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S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을 이 차량 애호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1990년대에 이 차량이 나오면서 연 20만 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하는 이 베스트셀러 차량이기도 했고요. 또 S 모델에 대한 큰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 S 모델 이후에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이 국산차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기 때문에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 과연 이 중산층의 상징이자 국민차인 이 S 모델이 어떤 모습으로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자극할지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볼거리를 짚어주니까 모터쇼에 미리 가본 듯한 느낌인데 네. 이 행사 관심 있는 분들 좋은 정보 또 있습니까? 네, 이번 2023 서울 모빌리티 쇼는요.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11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사전 예약일인 3월 29일까지는요. 일반 입장료인 15,000원에서 3,000원 할인된 12,000원으로 얼리버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 티켓은 온라인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차 소식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유 기자,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네. 나에게 5천만 원 빌려간 친구가 사망했어요. 돈을 빌려간 친구가 사망했다. 이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서민 친구는 제가 하고 부자 친구는 이재영 님이 하시고 너무 좋겠어요. 자, 채권자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하면 네. 되겠습니다.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다들 잘 나가는 부자 친구 하나쯤 있으시죠?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직원들을 수십 명 거느린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친구를 만날 때 저는 지갑도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용아! 밥 잘 먹었어! 아유, 야, 이건 내가 살게.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너 지금 지갑 열려고 그런 거야? 야, 이러지 마. 나 만날 때는 그냥 와. 계산은 내가 할게. 너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진짜 이 같은 남자지만 참 너무 멋지다. 밥 살 때 진짜 넌 너무 멋져. 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알았지? 야, 그 자식. 정도로 그러니. 근데 수리마,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급하게 투자할 때가 있는데 통장에 이게 내역이 나오면 안 돼. 뭐 그래. 세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관련해서 그렇지, 알지? 그렇지. 그런 거. 그래. 알잖아. 그래, 알지. 다음 달에 줄게. 한 5천만 땡겨보자. 5천? 물론 너한테는 껌값이겠지만, 야, 나한테는 5천만 원이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 수리마, 너 내가 그렇게 뭐 5천만 원 정도도 안 되는 친구로 보였어? 너 날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나 서운하다. 아니. 빌려줄게. 재용아. 너 같은 부자가 돈을 안 갚을 리도 없고 말이야.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 미안해. 다음 달에 꼭 갚아줘라. 그렇게 친구의 재력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겁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내 돈을 어떻게 받지라는 현실적인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재용 씨 장례식장 맞죠? 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방금 오신 분인가 봐요. 새치기 하지 마시고 여기 번호표 뽑고 줄 섰어요, 줄. 아니 여기 무슨 은행도 아닌데 장례식장에서 왜 번호표를 뽑아요? 그야 이 사람한테 빚 받으러 온 사람이 줄을 섰으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고요.
빚이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친구는 잘 나가는 회사 대표인데 왜 빚을 줘요? 아이, 참 이분도 제대로 속으셨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가진 재산이 단돈 5천 원밖에 없대, 5천 원. 대체 얼마나 뜯기신 거예요? 5천 원이요? 5천 원밖에 없는 친구에게 깜빡 속아서 5천만 원이나 거금을 빌려준 저. 근데 친구가 사망하는 바람에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이거 요구할 대상도 없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허허. 친구에게 거금을 빌려줬는데 야, 이거 참-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소중한 친구도 잃고 지금 돈도 잃게 된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성자 A 씨는요, 자신에게 정말 친했던 16년 지기 친구가 있었다면서 이 사연을 털어 놓았습니다. 이 A 씨 말에 따르면요, 친구 B 씨는 집안의 지원 없이 성공한 자수성가한 유형인데요. 그러던 중에 B 씨는 이 작은 사고에 휘말렸다면서 A 씨에게 이 사고 처리를 위한 비용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마침 신혼집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던 A 씨는 이 고민 끝에 신혼집 입주 전에만 갚아달라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겁니다. 야, 신혼집 보증금으로 쓸 5천만 원을 친구한테 준다? 이건 진짜 보통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의지할 만한 친구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16년 차 네. 친구예요. 네. 뭐 친구에 대한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아무에게나 큰 돈을 빌려주진 않거든요. 그럼요. A 씨가 친구의 어떤 점을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게 된 걸까요? 네, 이 A 씨가 돈을 빌려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이 적금 내역을 B 씨가 공개를 한 겁니다. 이 당시 친구는 만기를 앞둔 자신의 적금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했는데 적금 통장에 잔액이 한 9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또 이 친구가 이 번듯한 직장과 집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친구가 직접 이 차용증을 써주겠다면서 직접 차용증까지 써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A 씨였는데요.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B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어쨌든 친한 친구의 사망 소식까지 들렸으니까 네. 정말 황망하고 돈 문제도 또 그렇고 참 있고. 여러 가지 네. 상황이 뭐 이상하게 엮였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A 씨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닐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 B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 A 씨도 굉장히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유족들에게 A 씨가 이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B 씨의 돈을 혹시 유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고만 네. 합니다. 근데 유족에게 일단 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사망했는데 그 가족에게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럼. 이게 쉽지 않죠. 맞아. 네. 친구의 죽음 일단 뭐 슬픈 가운데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 돈을 돌려받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못 돌려받은 거지 일단은요? 그렇죠. 네, 일단 A 씨가 이 경악한 사실을 듣게 된 게요. 바로 이 B 씨의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오 마이 갓. 이 번듯하게 직장이 있었던 이 B 씨는요. 하지만 이 직장 같은 경우도 몇 개월 단기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마지막이었고요. 또 사는 집도 무보증 단기 임대 방이었습니다. 아유, 또 어떡해.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이 재산 대신 대출만 1,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 또한 이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돈을 받은 이른바 이 작업 대출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상 이 B 씨는 친구 A 씨의 돈으로 이 놀고 먹고 또 대출 이자까지 갚아가면서 사용했던 거고요. 이 5천만 원을 몇 달 만에 다 탕진하게 된 겁니다. 9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네, 이 적금 내역도 사실은 조작이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이 웬일이야. 문서를 위조한 건데요. 이 A 씨는 당연히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돈조차 받기 어렵다고 하고요. 또 돈 받을 방법도 없고 원망할 친구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 5천만 원이 이 신혼집에 들어가야 될 보증금이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A 씨는 일단 그 친구의 적금 통장 9천만 원이 들어있던 적금 통장을 보고 믿었을 텐데 아니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정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16년차 친구한테 속은 거에 화가 나긴 해. 네. 근데 친구가 죽었잖아요. 이거 하소연할 데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이번 일처럼 이번 일 A 씨처럼 말이에요. 돈 빌려간 사람이 사망을 해서 그 돈을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되는가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그렇죠. 텐데 많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친구가 살아있으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맞아요. 일단은 이 친구 행동은 이제 사기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 네. 속여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편취한 거기 때문에 뭐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뭐 죽은 사람 상대로 어떻게 소송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우리 그 상속이라는 게 꼭 적극 재산이 있어야지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빚,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족이 상속을 받았으면 그 유족들한테 상속인에게 이 채권을 변제하라고 이제 독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상속 절차를 좀 알아봐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내가 채권자다, 내가 빌려준 돈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빌려준 사람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뭐 받을 돈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빚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용 증명이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 돌아가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일단은 하셔야 되고요. 네. 보통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보통 3개월 안에 요거를 최대한 빨리 사망 사실 알자마자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내용 증명은 보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받고도 상속인들이 묵묵부답이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 승인, 그러니까 재산을 다 받겠다라는 것으로 간주가 돼요. 3개월이 지나면요. 다만 이제 상속 포기를 한다든가 내가 일부 재산을 빚의 범위 내에서만 받겠다는 한정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요거는 재산을 다 받은 것으로 3개월 지나면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상속인들한테 내 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상속권이 돌아가나요? 우리가 이제 채권자에게 유용한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또 반대로 채무자나 그 가족들에게도 유용한 팁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자, 일단 상속은 누구에게 상속이 되냐? 우리가 다 알듯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겠죠. 그다음에 부인, 법적인 부인이라든지 남편에게 이제 상속이 되고, 그다음에 자녀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부모한테 올라갑니다, 상속이. 부모한테 이제 상속이 또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부모님도 안 계시면 그때는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되고요.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뭐 삼촌이라든지 사촌이네 그 친족에게 이제 상속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 채무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니면 심지어는 부모님이 아니라 사촌이 돌아가셨는데 사촌의 채무 빚을 대신 갚고 싶어요? 아니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이 이 구제 절차가 있어요. 바로 상속 포기 제도입니다. 상속 포기는 맞다. 상속. 이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상속이 안 되게 하는 절차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유족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 1순위 자녀들만 상속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2순위에게 넘어가요. 2순위까지만 포기하면 3순위, 3순위까지 포기하면 4순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사촌 중에 한 명만 한 명을 빠뜨리고 상속 포기 절차를 하잖아요. 그 사람 다 갚아야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시는 분의 1촌, 2촌, 3촌, 4촌 모든 사람이 다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네. 그것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큰일 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상속 포기뿐만 아니라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정 승인은 뭐냐면 좀 말이 어려운데 네. 이게 전부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물려주신 상속 재산의 한정에서만 갖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 물려준 재산이 1억인데 채무가 2억이다. 그러면 1억의 한정에서만 갚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정 승인은 자녀 중에 한 명이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직계는 알지만 당연하죠. 사순이 뭐 사촌까지 그걸 가면 모를 수 이 있죠. 양반이 빚이 있었는지 뭐 알게 뭐. 아니 직계도 모르지 돈을 빌릴 때. 그걸 어떻게 알아? 장례식장 가서 좀 물어보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이게 이거 아니 저한테 돈을 돌아가시면. 빌려줄 때 그 네.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야 너 상속인이 누구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상속인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요즘은 동사무소 가서 그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아줄 수도 없어요. 알려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상속인 제가 이렇게 수림님이 개인적으로 알지만 제가 수림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건 모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는 것 같던데? 살짝. 그런데 만약에 소를 네. 제기를 하려면 네. 그런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알아야 그러니까 된다.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정보는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렇지만 민사소송 일단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법원의 소송이 계속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뭐 보정 명령이라든가 문서 제출 명령, 사실조회 신청 이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요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장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상속인에 대해서 만약에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말씀드린 절차를 통해서 상속인들의 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 표시 정정 절차라는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뭐 성명 불상, 주소 불명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서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여러 제도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면 돌이 없는 겁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죠. 내가 받을 권리가 넘어가는데 아이고. 그래서 네. 채권자들이 법을 알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3개월 지나면 상속 포기가 안 되니까 아. 네. 일부러 그 시효를 넘기도록 가만히 달라고 돈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나서 소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황당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가끔 가다가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막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정말로 본인이 아무런 잘못 없이 몰랐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 제도가 있는데 그때도 3개월이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한정승인을 거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차용증을 쓰긴 썼습니다. 근데 사실 친구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돈을 빌리고 나서 차용증을 이렇게 혹은 빌려준 사람이 잘 안 쓰게 돼. 쓰자고 말하기가 근데 빌린 사람이 아무리 친하고 이렇게도 빌려준 사람이 참 그 말 하긴 뭐 뭐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럼요. 빌리는 사람이 자기가 해줘야지 그거는. 저도 차용증 안 써서 못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무슨 일 차용증 안 아닌데. 쓰고 돈을 그래요? 빌려줬어. 예, 저 나요. 그럼 아. 빌딩 하나 샀어. 어. 이게 채무자가 사망을 하면 법적으로 구제받기 힘들까요? 결국에는 재판 절차로 가게 되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차용증 쓰지 않았는데 돈 빌려준 사람도 사망했고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받는 것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용증 자체가 그 자체로서 뭔가 집행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행의 증거로 명백하게 내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증거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 남겨놓으시는 게 중요한 건데요. 뭐 공증까지 받아준다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차용증조차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최대한 기록들, 증거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뭐 돈을 그냥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계좌 이체를 했다고 하면 이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돈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간에 대화했던 뭐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셔서 이걸 근거로 청구를 하셔야 되고 물론 뭐 하나만 가지고는 문자 메시지 하나, 이체 내역 하나 이것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개가 모이면 신빙성 충분히 인정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최대한 입증을 하셔가지고 돈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요.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돈 빌려달라고 그런 친구가 정말 절차대로 이렇게 이거 안 쓰면 네. 예? 그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런 친구는 안 갚을 확. 근데 친한 친구인데 이걸 써주는데 공증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조금. 그게 그거는 돈도 들고 그래서 네. 그래도 이건 써야 돼요. 맞아. 수림 씨 참 많이 빌려줬구나. 그럼 결혼 전이죠. 결혼 전 얘기죠. 뭐. 자, 다음 주제 갈까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요. 네. 이 헤어진 애인이 나랑 사귄 이야기로 노래를 만들어요입니다. 이거 너무 최악인데요. 헤어진 애인이 나랑 관련된 노래를 만든다. 그 노래가 또 계속 들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황당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는데 여자친구 역할은 제가 하고 가수 남자친구는 이재용 님이 하시고요. 저의 친구 역할 장혜인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얼마 전에 저는 아주 특별한 직업의 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로 가수였어요. 비록 아마추어였지만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도 할 줄 아는 실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지만 말이에요. 자기야! 새로 낸 노래 너무 좋더라. 뭐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거 여자친구인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 맞지? 아니, 내 첫사랑 단지한테 보내는 거야. 내 이름이 장단지야. 똥단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나랑 사귀면서 왜 첫사랑으로 노래를 써? 난 내 삶의 모든 경험을, 그런 영감을 풀어내려고 해. 뭐 예술인의 본능이랄까? 그럼 나 언제 등장하는데? 단지 이후에 4명을 더 만났으니까 말이야. 5번째? 5집쯤에 나오겠네. 5번째 5집? 야 됐거든. 빈정상에서 진짜 같이 못 만나겠다. 야 헤어져. 그렇게 전 남친이랑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별에 대한 후폭풍이 이상한 곳에서도 몰려왔습니다. 전 남친이 이제 제 얘기로 이별 노래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야야 수림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너 자연미인이라더니 너 혹시 코 수술한 거 맞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이. 티나? 티나? 야 아니라 너 그 헤어진 남친이 너 가지고 가사를 썼던데? 가사 들어봐. 너의 눈도 코도 입도 그립다. 코는 의사 선생님이 만든 거지만 그래도 그립다. 이렇게 썼던데 네 얘기 아닐까? 야! 내 일급 비밀을 가지고 노래를 썼다고? 몰라. 헤어진 게 언젠데 저와의 만남을 곱씹으면서 노래를 쓰는 전 남친. 이러다 전 국민이 제 얘기를 알게 생겼어요. 전 남친의 곡 작업을 막을 순 없을까요? 아하,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이네요. 황당한 일인데. 이거 진짜 구체적으로 너무하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 네, 이 가수가 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하면 이 네.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몰입도가 그렇죠. 높아지잖아요. 근데 네. 이런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또 굉장히 고통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이 지난달 한 커뮤니티에 여성 A 씨가 올린 사연입니다. 이 A 씨는 래퍼라는 직업을 가진 B 씨와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가사에 내 이야기가 4달째 적고 있다면서 어허.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이 헤어진 남자친구와 겹치는 지인이 많아서 자꾸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신경 쓰인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연애가 얼마나 큰 여운을 남겼길래 4달째 같은 사람 얘기를 계속 가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씨가 이 황당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 B 씨와 고작 4일밖에 사귀지 않았다는 겁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B 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였는데 네. 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는데 네. 이 짧은 연애사가 영원히 가사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A 씨는 심지어 이 초등학생이 쓴 시처럼 가사를 쓴다면서요, 이 내용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질 않네요. 4일을 만났는데 그 얘기로 4달이나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저 미치는 동안 거죠. 뭐 아니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쓴 건데 A 씨가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리꾼도 사실 A 씨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래퍼가 만약에 래퍼에게 물어봤는데 글쓴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A 씨는요, 자신과 함께 갔던 장소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발뺌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 씨는 이 B 씨에게 연락을 해서 가사를 쓰지 말아달라, 이거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요. 또 정신적 고통이 심해서 이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다는 입장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에 A 씨랑 연애할 때 갔던 장소 정확하게 치킨집 옆에 반지하 거기 카페 뭐 정확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머 우리가 갔던 거기야. 어머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그 가게 뭐 이러면서 그럼 당연히 내 얘기라고 생각할 그러네.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난감하네.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서 이제 제발 그만해달라고 말리고 싶은 심정일 텐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때요? 사실 이 해당 게시글의 이 누리꾼의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한 누리꾼은요, 이 사골탕도 4일을 먹으면 못 먹는데 4달을 우리다니 하면서 상당히
의견을 냈고요. 또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면 어. 그걸로 4년치 가사를 쓸 것이라면서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이 노래 가사를 쓰는 건 또 창작의 한 형태인데 이걸 당사자에게 꼭 허락을 받아야 되냐 하면서 의문을 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4일 사귄 걸로 4달 동안 가사를 썼으니 괜히 이게 다시 연락했다가는 또 다른 주제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못 하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제3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니까 좀 다소 그 웃기는 해프닝적인 네. 상황으로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전부 본인의 이게 다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면 야, 이거 근데 직접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귀다가 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돼. 네. 그러니까 좋게 헤어졌어. 그러면 그 이제 가사를 막 썼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추억이잖아요. 그 용서할 수 있는데 좋지 않게 한 4일 만나고 이렇게 때려쳐 헤어졌는데 그 얘기가 막 나오면 저는 초상권 뭐 침해 이런 거 있잖아. 저작권료 뭐 이런 거 받을 수 네. 있지 않을까. 내 얘기니까. 돈을 좀 빼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인철 변호사나 허주연 변호사 찾아갈 것 같아요. 이걸 그냥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네. 그만해줄래 이러면 그때는 상황이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저는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 들으면 아, 얘네 하고 바로 알죠. 안다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이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잘 맞춰보세요. 자, 아침 방송에 나오는 미남미녀 아나운서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건 잘 아침 방송이 많으니까요. 전 박수림 이민정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행복한 아침에 나오는 미남미녀 아나운서. 그럼 알지. 그럼 알지. 바로 알지. 조심스럽게 특정이 제가 되잖아요. 아닐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다 못하게 할 수 없는데 실명이 나온다든지 아니, 누가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2020년에는 어떤 소설 작가가 어떤 사람과 나누는 그 메신저 대화를 그대로 그냥 책에 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나 소설 쓸 때는 누구인지 특정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하. 그럼 문학계에서 내 허락 없이 소설을 썼다. 그러면 이제 책을 출판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을 수는 있는 거네요. 네, 실제로 그게 금지가 됐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 실제 사람을 모델로 했는데 이 사람 특정될 정도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사람 뭐 인격권이나 명예를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이 출판 금지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 삭제해달라 이런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요, 모델된 사람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족들이 이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이 인격 침해하지 말라, 뭐 프라이버시나 명예 침해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런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려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나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정보가 사람들에 의해서 향유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나 기대가 있어야지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이 삶을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명예나 인격 같은 것들은 충분히 보장이 되니까 영감은 다른 데서 얻으시고 너무 특정해서 너무 왜곡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실제로 노래 가사를 잘못 써서 형사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형사 처벌. 요즘에 이제 그 노래 들어보면 특히 이제 힙합이나 랩 들어보면 야, 이게 무슨 말싸움을 한 건가? 맞아요. 굉장히 이제 가사 저격하고. 내용이 세잖아요. 근데 이제 2019년에는 한 가수가 자신의 자작곡에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가사를 낸 거예요. 그것도 이제 4차례나 그냥 해당 래퍼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면서 막 성적으로 막 비하하고 모욕하니까 이 사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고소해가지고 결국엔 법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힙합에서 상대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 디스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디스곡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수린 코는 매브릭 코, 성형해도 안 되는 코, 포포포 막 이런 거 디스하는 거 어떻게 안 보면 되는 거죠. 심하게 된 모욕죄로 성립이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저는 괜찮아요. 다시 이번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서 네. A 씨는 허락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곡에 써서 정신적 피해가 크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이 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원인 사실과 피해 사실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재산상 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피해자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우리가 판례 그동안 축적된 판례에 따라서 이 손해배상 금액 인정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고 하면 진단서 제출하면 더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살면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상담소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또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사랑과 이혼 상담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네. 각오나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방송에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유익해야 된다. 그렇죠. 또 하나는 재밌어야 된다.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인철 변호사님께 궁금한 게 네. 본업인 변호사 일도 바쁘잖아요. 네. 방송 일도 하죠. 책도 쓰시죠. 네네. 그다음에 집에서 가사 일도 하시죠. 네. 너무 바빠. 네. 어떻게 다 소화해내세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방송하면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보람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많이 도움 받았다 이런 말이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눌 주제 네. 볼까요? 네,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한다고 밥상에서 일어난 이혼 갈등입니다. 밥상에서 이혼까지 고민할 만한 갈등이 생길까 싶기도 한데 생각보다 이 먹는 문제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먹는 문제 직접적으로? 나는 밥상에서 나누는 대화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뭐 반찬이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식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또 누가 이거를 치우느냐, 누가 밥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일 수도 있는데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네. 네, 밥상 때문에 이혼 위기에 봉착한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궁금한데요. 수림 씨가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사연의 제목은 채식주의자 며느리를 말려주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때문에 고민인 60대 여자입니다. 며느리는 채식주의자예요. 자기 혼자 풀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5살인 손주까지 풀만 먹이더라고요. 애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우리 집 올 때만 몰래 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왜 허락 없이 애한테 고기를 먹이세요? 이러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 제가 못 먹일 거 먹인 것도 아니고 손주 잘 먹인 걸로 이렇게 눈치를 봐야겠어요? 아들도 은근히 제 편이지만 며느리 앞에서 꼼짝을 못하네요. 불쌍한 손주를 위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은 이런 분들 답답하실 수밖에 있어요. 없네요. 이런 분도 있어요. 며느리는 채식주의자고 손주에게 고기를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아니 저도 이런 사연을 듣기 전에는 며느리가 뭘 먹든 그냥 먹게 놔두지 했는데 그렇죠. 이게 손주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손주 고기 좀 먹이고 싶은데 네.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이혼 법정에서는 싸움까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 양육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는 이제 막 학원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데 네. 아빠는 막 게임하고 놀게 해요. 할아버지하고 막 놀아라.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자녀 양육 때문에 다툼의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사건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이 채식을 먹는 건 상관없어요. 채식주의든 무슨 고기든 육식주의든. 근데 아이한테 그걸 강요한다는 건 이건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채식 자체가 뭐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좋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건강 때문에 채식을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영양실조가 심해가지고 아동이 이제 마르든지 무슨 아팠다.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가 될 수 있겠죠. 아동학대는 큰 범죄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와. 그 사례마다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아이가 채식을 강요당해서 건강이 나빠지면 이거는 학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 학대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겠네요.
아직 한국에서는 뭐 채식 때문에 아동학대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외국에는 좀 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는 네. 아이에게 이제 견과류만 먹였어요. 견과류만 먹여서 영양실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포된 경우가 있었고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아이에게 이제 채식만 너무 심하게 시켰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양육권이 박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 자세히 보면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도 은근히 제 편이지만 며느리 앞에선 꼼짝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남편도 이 아내 행동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네. 이런 행동 자체가 혹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채식을 먹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혼인 생활이 파탄된다든지 또 고부 갈등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남편이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서 고부 갈등이 커진 경우는 이혼이 된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부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남편이라든지 요즘에 또 장서 갈등도 많거든요. 네. 중간에 이제 그 부부들이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손주한테 고기를 먹이는 것만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막 뭐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또 저 손주한테 해주고 싶은데 참 맞아, 이 맞아.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깝깝하겠어요. 시어머니도 손주를 양육할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해도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제 교육관, 양육관과 이제 엄마의 양육관이 이제 부딪힌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엄마. 그럼 엄마가 이게. 엄마가 이기죠. 엄마가 네. 이기는구나.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엄마 아빠만은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일차적인 친권자 양육권자가 부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양측의 대립 관계가 심할 경우에 결국에 부모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채식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막 섭섭하고 막 이래도 네. 엄마한테 당할 수가 없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알아보려면 의사 상담을 받아서 이 아이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한 상태인지를 맞아, 보고 맞아. 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의사가 이렇게 이 아이의 이 몸을 분석해 봤더니 단백질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나오면 그럼 먹이면 되지. 그렇죠. 이제 정말로 아이의 건강이 문제가 된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네. 의사의 이제 진단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심각한 영양 실조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별거라든지 이혼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양육권을 어떻게 보면 상실시키고 신권 양육권자 변경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면 엄마가 이긴다. 네. 자, 다음 사연 갈까요? 네, 다음 사연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이 사연 들으시고 많은 어머님들이 분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사연의 제목은 반찬 때문에 남편과 졸혼하고 싶어요입니다. 결혼?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8년 된 주부입니다. 남편은 옛날부터 편식이 심했어요. 국이 싱겁네. 밖에서 사 먹는 게 낫겠네.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음식마다 트집을 잡곤 했습니다. 모욕감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밥을 먹다 갑자기 나이 드니까 간도 못 맞추냐? 반찬이 짜다! 라면서 기껏 만든 반찬을 싱크대에 다 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대박. 정말 눈물이 나올 만큼 서러웠어요. 더 이상 남편이랑 같이 살기가 싫어요. 이혼이 안 되면 조론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도가 더해졌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평생 반찬 투정을 했는데 이제 반찬이 맛이 없다고 이 반찬을 다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일 때문에 38년간 함께 산 세월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사연은 이인철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사람 왜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이. 아니, 처음에 몰랐겠지.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세요. 다만 혼자 사세요. 무인도에서. 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리인데 맞아. 항상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 가정이 힘들면 이게 이혼까지 될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찬이 어떠니 저떠니 그냥 앞에서 잔소리하는 것도 폭언이 될 수 있잖아요. 화가 네. 나는데 그걸 보는 앞에서 버렸다? 이건 폭행이야. 반찬에 맞아. 대한 폭행이야. 네. 그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이혼 생각이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론 얘기죠, 그러니까. 네. 조론을 말씀하신 조론. 이유를 생각해 보면 38년간 함께 살았고 자녀도 있을 테니까 이혼보다는 조론을 하겠다고 이런 차선책까지 좀 염두에 두신 예, 것 같아요. 조론이 가능하냐, 조론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해오셨는데 네. 이제 반찬을 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이건 정말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솔루션 한번 보죠. 아내의 반찬을 버린 남편 이혼 또는 조론하고 싶어요에서 조론의 방점을 찍어서 질문을 주셨어요.
남편에게 밥 해주지 마. 속 시원해. 예. 이 그러니까 안 해주면 사이다인데요, 되겠네, 안 완전히? 해주면. 제가 이제 대본 받고 처음에 떠오른 생각이 이겁니다. 아니 이런 남편에게 왜 아내분이 그렇게 힘들게 밥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그동안 38년 동안 밥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38년 동안 정말 남편 뒷바라지 잘해줬다는 거예요. 38년 정도 해줬으면 남편도 이제 퇴직했잖아요. 사실 집에서 할 일 없어요. 네. 맞아요. 본인이 배고프면 스스로 이제 본인이 차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이제 영상만 보면 알 수 있고 뭐 책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남편도 이제 변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씩이라도 이제 본인이 노력하면 이제 변할 수가 있어요. 밥 차리는 거, 가정일 하는 거, 이게 부인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본인을 또 위한 거거든요. 네. 본인이 살아남으려면 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노력해서 밥도 차려 드시고 가정일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투정을 부려 38년 동안 해온 것도 아내가 다 해주니까. 어디 갈 때도 그래. 다 차려놓고 요렇게 맞아. 저렇게 해요. 이거 다 해주고 가니까 할 줄 아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해주지 말아야 돼. 아예 그러면 뭐 새끼 중에 한 끼만 해준다 이래서도 안 되고 그래. 충격요법으로 딱 끊어야 돼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렇지, 맞아요. 제대로 그냥 대신 끊으시는 게 잘할 좋을 것 것 같아, 같아요. 그런 거. 아니 저는 아니 근데 38년을 함께 살아도 이혼을 결심한 이 사연자분처럼 황혼 이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뢰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사연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황혼이혼 뭐 6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이제 황혼이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갑자기 지금 와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해서 이혼한다 그게 아니라 네. 결혼 초부터 쌓여 왔던 게 이제 참고 참다가 이제 자녀 때문에 참거든요. 자녀 대학만 갈 때까지 참아야지. 자녀 결혼할 결혼시킬 때까지. 때까지만 참아야지. 그러다가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황혼을 결심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한 번의 기회는 줍니다. 이제 정말 내가 힘들다 좀 고쳐라. 근데도 안 바뀌면 그때 결심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된 습관은 꼭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졸혼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보내오신 건데 이 남편이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고 졸혼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남편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진흙탕 싸움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제 시작되는 거죠. 사실 이혼 재판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이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또 밝혀야 되고 맞아요.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과정 때문에 이혼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네. 그렇죠. 변호사인 저도 뭐냐면 이 부부가 진흙탕 싸움하면 저희도 힘들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게. 그래, 왜냐하면 저희도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지치고 힘든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득이 이혼을 안 하면 좋겠지만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제발 진흙탕 싸움 하지 마시라. 이게 사실 뻔하거든요. 뭐 재산 어떻게 나눌 건지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참조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 간의 협의가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제가 아는 지인도 황혼 이혼을 막 고심하고 있어서 같이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같이 남편 욕도 하고 욕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가만히 이럴 수 없잖아. 같이 막 욕고 아니 웬일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얘기하다가 네. 변호사까지 만나서 상담까지 받았어요. 오. 근데 이 언니가 변했어. 상담 받더니 남편이 더 좋아졌나 봐. 애들이 다시 산대. 같이 욕한 나는 뭐가 되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혼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게 되는 부분인데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제 이혼 끝까지 가는 경우는 뭐냐면 네. 자기 얘기만 계속합니다. 뭐 내가 힘들었어, 내가 뭐 너 그렇지, 네가 잘못했어, 그렇지.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데 네. 극적으로 화해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귀를 열어요.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상대방이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그렇죠, 상대방이 맞아요. 왜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하지? 어떤 분은 소장 받고 정신 차린 분이 있어.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아하. 존경요법이죠. 소장 받고 이제 아내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 이제 막 싹싹 빌고 하니까 이제 극적으로 화해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특히 배우자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현명하고 당당하게 졸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떤 뜻입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정말로 이제 뭐 사회적인 체면이라든지 자녀 때문에 이혼을 이제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사기 너무 싫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제3의 방법이 바로 조론이에요. 조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듯이 이제 결혼을 졸업한다. 결혼을 이제 졸업한다. 네. 이렇게 해서 각자 이제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따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혼 대신에 조론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과 조론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네요. 차이점이 있었네요. 이런 차이도 그러면 실제로 이혼 외에 졸혼에 대한 사건을 맡으신 적은 뭐 당연히 있겠죠. 예, 있는데 뭐 처음부터 조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내분은 이제 그 남편이 너무 이제 힘들게 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내 말을 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이제 사회적인 체면도 있으니까 이혼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양측에서 끝까지 이제 팽팽하게 다투다가 조정으로 제가 이제 권유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두 분이 차라리 조론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조론이 뭔데요? 그러면 아내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자유롭게 따로 살 수가 있고 남편분은 이제 서류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까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조론을 극적으로 합의한 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인관계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자유롭게 서로 이제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지내는 게 이제 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같은 공간에 살아요? 아니면 별것처럼 이렇게 따로 사는 거죠. 같이 살면 조론이 아니죠. 따로 아예 네. 그냥 네. 사생활 절대 그냥 터치하지 않는 걸로. 않고. 그 요즘에는 조론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걸 체감하십니까? 아주 체감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 평균 연령이 이제 수명이 늘었잖아요. 네, 맞아. 예전에는 이제 결혼하면 20년, 30년 살았는데 지금은 결혼하면 한 사람하고 50년, 60년 사는 거예요. 네. 사실 50년, 60년 사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잘 맞으면 좋겠지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혼 대신에 각자의 이제 사생활을 이제 사생활을 이제 누리면서 상대방과는 또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찾아가서 이제 뭐 밥도 먹고 뭐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쿨하게 지낸다. 이런 부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명하고 당당하게 조론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이 조론할 때 이제 잘못하면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상대방이 그냥 막 조론만 하면은 뭐 내가 당신 해주는데 다 하겠다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종의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론이라는 건 이 부부가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그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한 것을 서면으로 합의서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졸혼 합의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게 있구나. 네, 제가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조론 합의서. 남편과 아내는 조론에 합의하고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1. 남편과 아내는 별거하고 앞으로 서로의 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2. 남편은 아내에게 합의서 작성 즉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조론 아파트 1동 101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3. 남편은 아내에게 합의서 작성일부터 20년간 매월 생활비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저런 조론 아파트가 있는 거 아니죠? 저쪽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되게 구체적이네요, 생각보다. 이제 좀 신경 써서 만든 합의서인데요. 네. 이거 참고해 보시죠. 하나씩 한번 저희가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조론이라는 것은 각자의 사생활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 낼게요. 네. 이 사생활이라는 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이성 친구 만나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 그것도 포함 아니야? 당연히 포함이죠. 네. 그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니야,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혼한 게 아니니까. 아니, 서로 자유를 준다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부부가 그냥 이렇게만 쓰고 조론을 했는데 네. 조론 과정에서 이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까지 허락한 건 아니다. 당신이 그냥 당신 친한 그 동성 친구를 만나는 거 허락한 거지 남자친구 왜 만났냐 이게 다툼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얼굴 붉힐 일 생기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적어놓으면 돼요? 적어놓으면 돼요. 이게 친구가 이성 친구 만나는 것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까지 이제 아이고, 합의를 하는 게 그것도 좋습니다. 있구나. 예.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을 미리 이제 증여를 해야겠죠. 네. 모든 재산이 다 남편 명으로 돼 있다. 그럼 아내는 조론해서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부부간에는 아직 이혼 안 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생활비죠. 네. 특히 이제 주부님들은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혼, 졸혼, 특히 이제 졸혼할 때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괜찮은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 분할도 미리 받으셔야 되고 네. 특히 이제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아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력이 없는 사람한테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매달 말 뭐 10년간 20년간 얼마씩 지급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준비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 화가 나서 이렇게 홧김에 준비 없이 졸혼을 결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이 이혼은 절대 안 돼. 네. 졸업만 해. 그래서 이제 믿고 아무런 합의서도 안 쓰고 그냥 집을 나왔어요. 어떤 아내분이. 그런데 남편이 아무것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생활비도 안 주고 뭐 계속해서 간섭을 하니까 이 아내분이 소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우리 졸업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합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예. 오늘 끝으로 해주실 말씀 더 있으세요? 그러니까 졸혼과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는 꼭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이혼하는 거,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고 졸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이 과연 나에게 행복한가 깊이 고민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 입학하고 새 학기 시작되고 이러면 요때쯤 꼭 이렇게 꽃샘추위가 있어요. 네, 기온 변화가 또 갑자기 온 거여서 더 춥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든든히 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